좀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남도 지명위원으로 있고요. 여순 사건은 제가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1번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수군 재건과 명수군의 지원, 광양만 해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광양만의 전투, 춘공이 남군 교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은 지난번 시간에 많이 다뤄졌을 것 같은데, 일단 실천량 패전 이후에 배구종군이 먼저 배구종군 이렇게 잡혀가고 배구종군이 있고 칠천년 대패가 있고 통제사로서 다시 임명을 받고 명랑 대첩을 거친 그런 과정을 지난번에 한번 들려봤을 것 같아요. 이 거리들을 당시 다 걸어 다녔을, 많은 부분을 말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충무원이 이렇게 당시에 그 난주일기에 글로 남기신 거 보면은 말 타고 어디를 가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그냥 경남 청년까지 이렇게 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걷고 또 다시 한번 삶을 되새겨 보면서 만날 분들은 만나고 또 다시 전쟁을 또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하면서 배구종군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지난번에 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수군 재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열안진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얘기도 알려진 얘기, 또 숨겨진 얘기, 전설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전라도에는 많이 남아 있죠. 예를 들면은 보성에서의 얘기라든지 열선루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사에 남겨진 것보다는 야사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했을 걸로 보고요. 한번 여기도 길과 그 연저리에 있었던 여러 이름들, 순천도 오고 이쪽에서는 정철 총통도 개발하는 얘기도 나오죠. 정사진의 묘가 소라면 광기래가 있어요. 그쪽 집안들이. 그래서 여수하고는 다 이분이 순천 쪽에서 이렇게 이제 당시 청사 선생의 자손들이잖아요. 청사 정소의 자손들이기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활들은 연일정 씨나 그쪽 정씨들이 설화면 사곡 쪽에 많이 살고 있고요, 중림에 많이 살고 있고 광기에 많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에가 그분들이 나라 정자를 쓰시는 분들은 그쪽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정철 쪽은 이쪽이 이제 우리 고모리 정치라 그러죠. 웅천 정씨들, 그분들은 지금 웅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이렇게 살고 계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지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느 땐가는 아마 여수의 이야기는 여수의 얘기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해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런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알려진 난중일기나 이순신의 정사와 함께 우리 지역사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이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군산부터 시작되죠. 오장은 명량을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명량 전투는 정말 이것은 보면은 기적이죠, 기적. 기적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조선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이게 이루어진 전쟁이긴 하지만은 육지는 이미 다 빼앗겨 버린 상태잖아요. 거의 육지에서의 통제권이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 자수영도 완전히 괴멸돼 버렸죠. 그래서 자수영도 파해져 버린 이미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을 얘기할 때 보면은 대개 정유재란은 전라도 완전히 전멸작전, 임진년에 당했던 호남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했던 풍신수기는 전라도 초토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렇게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진의 이렇게 전주를 갖다가 지켰던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구례 석주관을 갖다가 지켰던 전라도 사람들의 이야기, 남원 전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 언저리에서 호남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외의 전략들이 많이 숨어 있었고요. 외는 이미 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를 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완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자신들의 협상에서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심의경과의 협상에서도 조선반도의 남쪽 한 3분의 1 정도는, 아니면 절반은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협상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초토화 작전은 그러한 일환으로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놓고 이것은 내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대륙이라고 하는 이 섬놈들이 대륙이라고 하는 이 육지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야욕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량을 이겼지만은 이순신은 육지에 닿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군산 가보셨죠? 지금은 새만금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옛날에는 배 타고 그것도 굉장히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갔어요. 그 영화 중에 보면은 그 구봉서 씨가 영화에 나온 소학여행이라는 흑백 영화가 하나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봉서 수학여행 찾아보다 보면은 거기 선유도에서 찍은 구봉서의 영화가 있어요. 그 선유도 구봉서가 선유도 국민학교의 선생님인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서울을 데리고 가지고 수학여행을 시키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래도 옛날 정치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기에 보면은 이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여기하고 이 뒤쪽이 이제 선유도의 아주 멋진 곳들인데 그러한 장면들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서 선유도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비교해서 한번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선유도에서 보통 13일 정도 되죠. 20일 날에서 10월 3일까지면 실질적으로 날짜 수로는 14일인데 이 날에 있으면서 이충목이 지극한 고통을 겪잖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순찰사 박옥로가 옥구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옥구에는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나주목 배은경, 무장현이 어딘지 아시죠? 무장읍성, 고창을 얘기합니다. 고창의 읍성이 무장읍성이에요. 본래 무장현의 읍성을 지금 고창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고창 무장현 읍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서 보면 옛날에는 무장현이에요. 고창 전체가 아니고 고창의 일부가 무장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장현의 이람이라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 선유도에 10월 3일까지 있는 과정에서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지극한 우리가 예해재단에서 이 김영도 재판관이 만들었던 그 네 가지의 덕목, 이충목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덕목을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지극한 정성, 끊임없이 열과성을 다하는 이 정성의 그 노력은 이 난중일기 곳곳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유도에 가서 다시 한번 명랑으로 소모해버렸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사실 본인은 그냥 감기에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는, 물론 감기라는 표현은 지금식 표현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몸살을 그렇게 많이 앓게 되는 내용들이 난중일기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고군산에서는 어쨌든 거기서는 군사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 군사이니까 그걸 갖다 고군산 열도, 지금 여기 선유도 일대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군사는 지금은 저 육지에 가 있지만 옛날 군사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벽파진에서 우수연까지 갔다가 다시 어란진에서 그 이제 명량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겪겠지만은 이제 이때는 내려오죠. 저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게 지금 10월 3일에서부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조금 저 지도가 아래쪽만 나와 있어 그런데 뭐 홍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막 영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훑어서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또 거기에서 간단한 또 이렇게 또 전투도 벌어지고 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나마 남해안이 거의 남해안 가까이 있는 쪽에서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보면은 팔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상당히 머무르죠. 팔금도, 안편도, 바름도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기에요. 이게 지금 그 난중일기에는 이게 바름도라고 이게 빌자로 잘못됐네요. 바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동안 팔금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있죠. 우리 윤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안편도라고 또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안편도 바름에 도착했다. 바람이 도움이 됐고 날씨도 화창했다. 이게 지금 난중일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해석된 것을. 상공,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감춰둘 곳을 빠짐없이 생각하며 살펴보니 동쪽을 살펴보니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가로막혔다는 얘기죠. 북쪽은 나주와 영암 월출산까지 막힘없이 튀어있고 서쪽은 비금도까지 튀어있어 눈앞이 시원하게 확 튀어있다. 이 글을 그대로 가지고 이러한 조건에 맞는 것을 목포 해양대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2020년에.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설에 여러 가설 이설의 그 대한 것들을 다 제치고 여기 안자도에 안자도 이 섬을 갖다가 지금은 거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바름도로 보는 거예요. 이쪽이 팔금도고 이 암태도 있고 장산도 한동안 뭐 장산도 설도 있었고 암태도 설도 있었고 팔금도 설도 있었고 그래요. 팔금도 설이 가장 먼저 제한됐다가 지금은 안자도로 봅니다. 그래서 A라고 지금 써져 있는 이 지점이 이게 상봉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은 영암 월출산까지가 이렇게 보인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북쪽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방위들은 그 위치에서의 그냥 보이는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산의 위치에서는 북쪽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산에 한번 올라봤습니다. 직접 가서 이걸 맞춰보려고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들은 꽤 그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날을 며칠 지나다가 10월 11일에서부터 29일이니까 꽤 있었죠. 안편도라고 하는 게 여기 안자도가. 그래서 여기에 18일이라 되잖아요. 꽤 오랜 날을 여기서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제대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준비하자고 하고 준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하도죠. 10월 11일까지 있다가 보하도로 10월 29일 날 옮기니까 18일 정도 있다가 보하도로 옮깁니다. 보하도는 이제 고하도죠. 목포 앞에 있는 고하도.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고하도 가면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통제문도 있고 통제문. 왜냐 그러면은 이미 자수형은 개멸돼 버렸기 때문에 본형의 의미는 없어져 버립니다. 본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부가 우리가 한산도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은 군인들이 그냥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들이 생각할 때 전투를 나가더라도 본부는 자기 대대 본부가 있다면 연대면 연대 본부 아니면은 뭐 어떤 부대가 됐든지 간에 부대의 본부는 남겨놓고 가잖아요. 한산도로 갈 때 부대 본부는 여수에 남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았어요. 그래서 번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번영을 갖다가 막 의미로만 가지고 여기가 있으니까 본래 뭐 그런 의미는 그건 다 제껴두고 일단은 본부 내무반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 부대를 지키는 근간은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산도에 가서 이진을 해놨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무슨 진을 옮겼으니까 이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본부 내무반은 자수형이 있는 거죠. 본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적으로 전쟁을 크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력 부대가 다 옮겨갔다 하더라도
이 영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본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영이 구실을 하는 거죠. 근데 본영이 괴물돼 버렸어요. 이 시기는 명량을 치를 주기에는 외인들이 와가지고 노략질해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통제사가 옮겨가는 곳이 통제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군산도 통제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아까 군산에 가서 그 며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보화도는 통제문이라고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이제 그저 보화도 다음으로 있었던 고금도에 가면은 거기는 더 하죠. 거기는 통제사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산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한산도는 이쪽 전라 자수영이 온전하게 자수영의 본대가 자수영이 남아 있고 이제 주력 부대들이 이제 가서 진을 옮겨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우리 이은상 선생님부터 통제영을 최초로 한산도 통제영 주장하신 분 이은상 선생님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몇 사람들로서는 좀 섭섭하죠. 그런 부분들의 왜곡은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경상도 쪽에 호남 그쪽에 가보면은 영남 쪽이 어쨌든 박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그쪽에 권력이 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은 가면은 읍면단위 가면은 그냥 뭐 장관 정도 했던 분들은 수두룩해요. 우리는 군에 한 명 있을 것 같죠.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을 내가 불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서울보다 서울이 훨씬 인물이 많고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서울에 인물 별로 없잖아요. 왜? 노른자리는 다 그쪽에서 가져가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인재,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균형 이렇게 등용은 국가의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목포와 부산이 해방 직후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산 쪽을 많이 이렇게 키우면서 정부가 뭐라 했냐 그러면은 우선은 일본과의 교역이 많고 그렇게 하니 지역 균형 발전은 조금 미뤄두고 일단은 우리의 그 성장을 돕는 그런 도시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부선 벨트가 막 크죠. 호남에서 자꾸 그때는 볼면살이를 많이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그쪽 다 발전시켜 줄 것이다. 그게 쭉 어느 정도 한 10몇 년 흘러다 보니까 이게 엎어지기가 힘들 정도가 돼요. 그때 가니까 이제 말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대도시 위주로 갔다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인구가 지금 여기하고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 3배, 4배가 되는데 무슨 놈의 지금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나? 사람 많은데 먼저 살려야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왔고.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춘공처럼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바름도에서 그렇게 준비들을 해서 고화도에서 했을 때 대단한 정책이 하나 펼쳐지죠. 해로통행첩이라고 하는 큰 배는 석섬, 중간 배는 두섬, 작은 배는 한섬 해가지고 그 군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기가 막힌 발상으로 이게 보면은 그냥 이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은 거죠. 생각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돈 받으면 되지, 그쯤 뭐 갔다가 그라인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갔다가 이 연안의 백성들을 고열을 짜낸 정책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건 콜럼버스 달걀처럼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도모한 거죠. 이 의원이라고 하는 당시 약관 20살 간 넘은 그러한 이 문관 출신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현적이라고 하는 조선의 그 성리학, 조선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 유교 쪽에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5명의 성인, 우리 성리학의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현적의 손자예요, 손자. 이현적이가 손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5번째 손자가 되더라고요, 이혼이. 그래서 이혼이 뒤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 사람이 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혼이 제안으로 이 해고통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금 거래도 하죠. 소금은 또 반드시 필요하니까 소금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서, 요즘은 이 소금을 보면은 그 서해안에 가면은 염전 크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방그레질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소금 있잖아요. 천일염 만드는 거. 그 우리나라 방식 아닙니다. 그 일본에서 들여온 방식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의 방식들은 끓이는 방식이에요. 끓여. 대형 솥에다가 끓여서 소금 만든다 이때는. 그 염전에 방그레질 기가 막혀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소금 방식은 그 일제 때다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금 거래를 군비를 마련하고, 명랑대첩부의 13척 전선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12척의 배설이 남기고 간 배에다가 한 척도 보태서 13척에다가 병사 1000여 명 정도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해보는데, 이 보하도, 여기 보하도, 연중일기에 나오는 이 보하도에서 42척이 되니까 약 29척이 있으면 늘어나잖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병사도 8,000명. 108일이면은 석 달, 넉 달도 안 되잖아요. 석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 돈도 돈이지만은 참 병사들이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힘없이 했을 것 같아요. 바로 힘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고군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그냥 실행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안자도에 있는 그 바름도라고 했던 그 섬에서 이러한 계획들은 다 짜여갖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그 짧은 한 달 정도의 기간에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비무환의 정신도 뭐 이렇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지극한 정성, 우리가 사랑, 정의, 정성, 자력, 정성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정성에 해당하겠죠. 이 지극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지극한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충봉의 그런 철저한 대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정도가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좀 되새겨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에서 그 통일첩을 시행함으로써 백성하고 일본 간첩들이 또 많이 이렇게 출몰을, 시마지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원래 간첩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두고 했을 때 그런 그 간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차단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켜준다고 하는 백성들한테 그래도 우리 나라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뭐 그런 것도 심어줬을 것 같고, 그리고 위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우리 연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금도로 오죠. 고금도 덕동의 옛날 지도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려놨던 1890년대에 그려놨던 지도인데요. 1870년대. 그런데 전국에 이런 지도를 다 남겼어요. 그 해에. 고금도의 덕동에 있는 그 옛날 고금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무공 전쟁 이후에 그려진 것이 하지만은 그때 지어놨던 그런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림이 제대로 남아 있고 전선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전선이 이제 85척으로 늘어버리잖아요. 42척이 85척으로 43척이나 더 만들어져요. 병사도 15,000명으로 이제 수군력도 이제 확실하게 증강이 되죠. 이게 덕동의 1918년 지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의 지도와 실제 땅과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지도죠. 이게 일제가 우리한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토지 조사 해가지고 만들어 놓던 그 지도예요. 되게 보면 빠른 데가 1914년 정도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10년대부터 이게 보니까 자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지도를 만들려면 지지를 만들잖아요, 먼저. 네, 조선 지지 자료는 1910년께 지금 전국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의 완성은 늦은 데가 18년, 빠른 데는 16년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마지막 해로 18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묘당도예요. 지금 묘당도가 이렇게 다 붙어버렸어요. 이게 고금도. 지금 고금도 이렇게 다리가 낮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약산도, 이게 지금 약산도예요. 약산도 유명한 게 뭐죠? 염소. 네. 삼지 구엽초, 염소, 약산도. 그 보약 먹은 염소 얘기, 약산도. 그 약산도가 여기입니다. 우리 지금 김영록 지사님이 약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낮아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낮아 있고, 그 이쪽으로는 신지도로 낮아가지고 신지도에서 완도로 낮아 있죠, 또 다리가. 그래서 고금도가 지금 상당히 교통에 지금 선교통의 유지가 됐습니다, 완도 쪽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에가 다 지금 간척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본래는 이쪽에가 주력이 있다가 여기를 누굴 주냐, 덕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덕동은 진린한테 넘겨져요. 덕동에 좋은 데는. 그리고 우리 수군이 묘당도에 가 있게 됩니다. 이 섬에. 당시에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편했겠죠. 예우를 그만큼 해준 거예요. 진린이 이 예우에 감동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사슴고기 그냥 처음에 오니까 그 온갖 고기에다가 사슴고기까지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버리니까 그냥. 네. 그 사슴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소고기 기가 막히게 잘 숙성시킨 게 훨씬 맛있지. 그런데 다르잖아요. 차별화되잖아. 네. 우리가 맛있는 전복을 놔두고도 오분작이 먹잖아, 멍청하게. 옛날에 오분작이는 못난이 전복이다 해가지고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어. 근데 그게 이제 귀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오분작이 값이 더 비싸잖아요. 네. 옛날에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사슴고기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 사슴고기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느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제가 먹었던 것은 이때 있던 사슴하고는 비교가 안 된, 이쪽에서 사육했던 사슴을 먹어서 이때 당시 이런 사슴이 얼마나 꽃사슴 이쁜 걸 갖다가 먹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슴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노루고기 같은 것도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잖아. 희귀성, 약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귀한 것을 대접받음으로써 진리는 감동을 받았다. 진리이 감동받은 포인트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하라고 불렀던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가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진리이 얼마나 난폭한가에 대해서는 소개가 많이 되잖아요. 같은 현재의 묘당도인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붙어버렸어요. 그죠? 이게 아까 거기 이렇게 다리가 낮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덕동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진린을 갖다가 회유했고, 진린의 그 마음을 얻어서 이충무공은 더 없는 진린의 친구가 되죠. 그래서 저리도 해전에서의 전공 갖다가 다 바쳐버리는 거. 어차피 모가지 갖다가 탐내지 마라. 내가 전공으로 갖다가 글로 가지고 다 우리 임금님께 다 올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부하들 달래놓고 그 쓰잘데기 없는 저게 머리빡 썰어놓은 것은 그냥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진린이 이하라는 존칭을 사용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명수군의 인가 약탈을 막기 위해서 처벌권을 갖다가 달라 해서 그걸 획득하잖아요. 명수군이 이제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하는 거지. 이충공의 그 처벌권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충공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놈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른다는 걸 아니까. 우리 옛날 미군들이 우리나라 6.25 때 왔을 때 우리나라 아녀자들이 얼마나 많이 겁탈당하고 힘들어했어요. 조선시대는 그거보다 10배는 더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의 것들이 훨씬 그 도덕적 관념이 현재보다는 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진린이 우리 당진에 도착한 것은 배를 타고 무술년 2월 1일 날 와요. 네. 덕동에 7월 달에 오잖아. 7월 달에. 5개월 동안 묵고 마시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놀던 놈이에요. 본래 명나라에서도 진린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워낙 포악하고 여러 가지 성경이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여러 대신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래도 전쟁은 잘해 이 소리에 깜짝을 못했다고 그래요. 진린이 여기 있을 때부터 소수민족 반란 진압에 엄청나게 이게 효과를, 이 사람이 진린이 제대로 잡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저쪽 그 참화고도 가는 쪽에 그 운남성 있잖아요. 그 광동성 밑에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진린한테 당합니다. 진린이 그것 잡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소수민족 잡는. 그 공으로 그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잘했 소리에 조선에 파병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1583년 부총병 비리 뇌물로 파직까지 당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배 타고 당진, 이제 서해안의 당진으로 도착했지만은 여기 6월 26일 날 서울에서 이제 가서 좀 전쟁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꼬라지가 났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상규라고 하는 이 종육품, 우리 같으면은 조금 면장까지는 안 돼도 부면장 정도로 되는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갖다 잡아놓고 목에 새끼줄을 메고 끌고 다녔다고 하는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그런데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 쪽에 임진왜란이 처음 열수할 때는 경략이라고는 제일 높은 대장은 송창이 옵니다. 정유재란 때는 양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저 직계들 뭐 이효성이 많이 알려진 쪽에는 이효성이 그냥 총 대장으로 온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효성은 총병관이에요. 현계가 이러한 여기는 마기가 총병관이죠. 마기가 정유재란 때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린, 두송, 유정 이런 사람들, 등자룡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진린과 등자룡은 해군이었고 두송, 유정은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었죠. 이게 지금 직계입니다. 그때 당시에. 뒤에 1619년에 명나라가 그 청해 시작을 하던 누르하치하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붙어갖고 사리오 전투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고금도에 가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관악묘라 해가지고 이충무공이 있었던 그 자리를 가면은 사당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충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이영랑과 함께 여기가 사역돼 있고, 탐보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1953년에 여기를 갖다가 그런 이름으로 붙였다가 지금은 충무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충무 모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관우묘였대요. 관우묘라는 게 뭐냐면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 그런 걸로 했던 거죠. 여기가 월송대입니다. 이충무 시신을 오랫동안 놔뒀다고 하는. 남해 일학사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묘를 잠깐 옮겼다가 준비가 되니까 다시 이제 그 아산 현충사의 현재 이제 은봉리 그 묘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간척지. 이게 묘당고, 이게 덕동 쪽입니다. 이렇게 간척죠. 이게 옛날에는 다 바다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선이 다시 외교성을 쌓고 이쪽에서 이제 그 사천에서는 사천대로 또 이렇게 그 일본 애들이 진을 치고 있고 남해는 남해대로 이쪽 이 남해안에가 지금 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체 뭐 작은 것까지 한 40여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 중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외교성인데 여기에 이제 소수행장이 지키고 있으면서 이걸 이쪽에서 계속 노략질도 해가고 이제 또 힘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여기서부터 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리도 해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부터 이제 저리도 해전이 7월 19일 날 있고 뒤에 이제 이쪽으로 쭉쭉쭉 9월달까지는 이제 이렇게 옮겨가고 10월 2일 날 그 전투가 이 외교성 전투에서는 굉장히 그 압권이잖아요. 근데 유정이 그때 그 약속해놓고 연합전 이게 한미가 아니라 한중 그 연합전 하려고 했는데 유정이 사기친 거 그게 10월 2일 전투예요. 10월 2일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장도에서 우리가 장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사에는 묘도에가 이충무공이 머물렀던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묘도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공부 덜한 사람들이 장도에 이충무공이 갖다가 이렇게 본부를 가지고 있었을 걸로 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여수 사람들은 확실히 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런데 묘도 선장계라고 하는 데가 그 창촌 옆에 들어가는 이쪽 여수 쪽으로 붙어 있는 선장계 쪽에가 이충무공이 그때가 진을 쳤었고 그 다음에 진리는 건너편에 그 도덕마을은 잘 아시잖아요. 이름이 도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뭐 유도를 갖다 유도니 묘도니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충공이 유도를 써버려서 그런 거지 그 유자가 아니에요. 묘자예요, 그냥. 한자 묘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충공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초서 잘 읽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묘도예요. 묘자예요, 글자가. 근데 유자가 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좀 한동안 그게 좀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갔던 7월 19일 저리도 해전 이후에 조금씩 준비하다가 9월 15일 날 나루도를 거쳐갖고 방답을 거쳐서 19일 날 하계도에 들려가지고 이때 이제 9월 19일 날 자수행이 들어가 보니까 자수행이 너무나 참담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계도로 잠깐 머물렀다가 달빛을 타고 뒷날 아침에 이제 외교까지 올라가죠. 그게 이제 난중일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하계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위치로 봐서는 오동도에서 이 경도 사이에 있던 어떤 데를 갖다가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위에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하계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지금 수수께끼인데 백서량야가 하는 데는 백야도예요. 바로 백야도에 있는 지금 남해수산연구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백서량을 엉뚱하게 우리 이은상님이 또 이것도 왜곡시켜놨죠. 여수시 남면 횡관도 해가지고 그것도 이은상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우리 이순신 연구자 중에. 다행히 노승석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답사를 시켰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 노승석, 이봉수, 박종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제가 답사를 시켰어요. 이순신 연구한다는 사람들. 자, 여기서 내 견해는 이렇다. 그래도 동의하냐?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량은 그리고 백서량이라는 이름 자체가 hit도예요. hit도. 양은 또입니다. 또는 똘로 부르는 우리말이에요. 양은 한자로 이제 우리말 또나 또를 갖다가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면 똘이라 그러고 돌이라 그러고 남해안 쪽으로 오면 도 또는 또라 그럽니다. 도를 세게 발음해서 또라 그래요. 돌 위쪽으로 서해안 충청도나 강화도에 가면 손돌목 있죠. 손돌. 그 다음에 울돌목 같은 경우도 울돌이에요. 울도예요. 울도. 그러니까 울돌이니까 돌은 양으로 쓰니까 양이 되는 거고 울은 우니까 소리 나는 것처럼 우는 소리처럼 나니까 울명을 쳐서 명양이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은 전부 다 양에서 나잖아요. 노량해전 그렇죠. 명량해전 그렇죠. 한산대첩도 양의 해전이에요. 한산대첩은 갯내량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갯내량. 갯내량의 그 좁은 포구에서. 그래서 좁은 포구에서 항상 붙어서
그 우리가 그저 삼국지에 나오는 그 낙봉파처럼 좁은 협곡을 이용한 우리가 수적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예. 수적 열쇠가 있을 때는 그걸 못 해보죠. 부산 포회전만이 좀 이렇게 넓은 데서 한 번에 그냥 확 들이받았는데 그것은 왜 가능했냐 그러면은 부산 포회전도 초량해전이라고 하죠. 사실은 초량이라고 하는 좁은 목을 소리도 소문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일거에 갖다가 그냥 갖다 급습을 했던 그것은 급습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큰 임진왜란 큰 해상의 3대첩 같은 거 노량과 한상과 명량 다 보면은 그냥 양해해전 또를 좁은 해협을 지키는 다 그런 전쟁입니다. 외교성 전투는 이제 9월 24일 날부터 이제 쭈루룩 해서 이 전투가 거의 뭐 3개월 전투죠, 사실은.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벌어지니까 물론 이 안에 잠깐 또 다시 고금도로 갔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11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쟁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때에 이 고금도까지 오고 가면서 펼쳤던 이 안에서 우리 여수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던 많은 무술목 전투도 이때 일어나는데 무술목 해전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없어서 여수가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게 이때 시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무술년에 전투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목이다 해가지고 무술목이라 그런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무서운 귀신이 나니까 무서운 목이라 해서 무수목이다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짓게 되죠. 사실 무술목이라고 하는 것은 묵과 무 사이에 모가지가 생겨서 묵목이 묵목, 문목이 무시목, 무수목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한 연관성을 붙여주는 임진왜란에는 그러한 지명으로 붙여주는 그 사건들이 많죠. 이충공이 돌아가신 데는 충공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남해 이충공이 떨어졌으니까 이락사, 정운 장군이 죽었으니까 몰운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데죠. 이 부분은 한번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거예요. 당시 그 삼국의 장수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성 전투가 왜 그러냐면 조선 배는 사실 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수하죠. 포가 우수했고 단지 열쇠는 조총이라는 것만 없었을 뿐이에요. 조총이 화살보다 멀리 가진 않아요. 사거리가 실질적으로 유효 사거리가 그렇지만 이제 빠르게 그래도 총보다는 화살보다는 빠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임진왜란 초기에는 거기에 그냥 당해버렸는데 뒤에는 나름대로 의병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소모, 총알이 감으니까 살까지 못 들더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 조총은 또 우리가 개발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총의 위력이 많이 약화되고 포는 우리가 더 우수했다는 것을 많이 나타났다. 일본 배들은 새끼부대나 이렇게 이 새끼부대가 뭐로 이제 일본의 주력선인데 배의 크기가 두 개 비교해보면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요. 이 정도 이게 새끼부대예요. 일본의 주력선. 이게 우리 판옥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건 중국 배들인데 중국 배들은 배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노량해전에서 그 등자령이 탔던 배가 우리 조선의 이충공이 빌려준 판옥선 타고 전쟁해요. 중국의 대장선은 우리 판옥선으로 전쟁을 합니다. 사로병진 작전 같은 것도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4개의 길로 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크게 뭐 성공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저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그림이죠. 일본에서 나온 이게 지금 외교성의 지금 전선인데 이게 중국배 아까 그 중국배 일본 중국 그 종군 화가가 그려놔가지고 종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려가지고 상당히 그 정말 사실에 가깝게 잘 그려졌어요. 이게 외교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외교성이 왜 이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이걸 지킬 수 있었냐면은 이게 이렇게 철옹성처럼 돼 있는 데다가 이 중국 배들이 이런 식의 전투를 하다가 호되게 당해버린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뚝을 박아버려요. 물속에다가.
굉장히 수심이 낮잖아요. 지금도 하이스코 있는 데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금방 갔다가 땅 얼마 안 메꾸고 지금 거기 이제 공단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쭉 하니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물 들었을 때는 배가 여기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말뚝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딱 터놔. 요 앞에만. 그러니까 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거리에 다 들어오니까 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새득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 수군들이 이때 나 이 전투는 이긴 전투라고 볼 수 없어요. 23전, 23선 그런데 이게 진전투예요. 이게는 우리 수군이고 중국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우리가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긴 전투야? 근데 이때 조선 수군이 왜 그렇게 괴멸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호 사격을 하다가 죽어요. 중국 애들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렸다고. 여기만 터는 이해가 되시죠? 이 말뚝은 뒤에 하이스코어 만들기 직전까지 남아 있었어요. 일부가 물속이가. 이건 오른쪽에 있던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교성 전투의 모습은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소수행장의 모습이죠. 저기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신성포 그 외교성 있는데 있는 조선성이에요. 이것은 여기는 우리나라 성이에요. 권율이 지켰던 성.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이 함께 그때 연합작전을 펼치고 그랬는데 유정이 여기서 안 들어버리잖아요. 공격 안 하고 말아버리잖아. 그 뇌물 먹고. 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긴 가요. 왜 그러냐면 명수군들은 전쟁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빠져나가면 되니까. 곧 협상되고 일본으로 간다는데 그래 너희들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뇌물까지 바쳐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명예 입장에서는. 전쟁 안 할만 하겠어요. 내가 명나라 장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나는 임진왜란 전투를 이제 이겼다고 뭐 승리한 전투라고 하지만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삼척군인 영광이잖아요 정말. 조선성이 여기가 방금 봤던 이 성이에요. 네, 여기 있던데 지금 여기서 찍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지금 순천 농산물센터에 있는 데입니다. 금단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산 이름이 금단산이라서 금단산성이라 그래요. 본래는 이게 조선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 저 주민들도. 여기가 외교성입니다. 네, 2.84km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투해야 되는데 안 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지키고 말아버린 거예요. 유정이. 그래서 자기 중국 해군들도 그렇게 많이 죽게 됐죠. 이게 외교성이고 조선성이 있던 그 1918년 작업. 이것도 당시에 난중일기에 부루라고 하는 우리말로 불모탱이라고 하는 우리 우리말로 부루나 이제 이런 얘기들 부루에서 뭐 어디로 갔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가보면은 주함으로 이제 그 갔던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주함이 당시에 부유현이에요. 부유로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유정과 권율의 부대가. 그 얘기에 나오는 부루가 여기입니다. 바로 조선성 앞에 있는 여기 불모탱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부루입니다. 외교성은 이때만 하더라도 원래 여수 땅이에요. 해룡면에서 용두면이에요. 용두면. 근데 용두와 해촌을 합쳐갖고 순천이 여수한테 땅 더 안 주려고 두 개를 보태갖고 해룡면을 만들었더랬지. 해촌은 이쪽 서쪽, 용두는 오른쪽 그 지금 현재 저 외교성 있는 쪽. 용두는 본래 여수 땅입니다. 뺏기기 전에 고려시대 때까지. 근데 이때 이제 조선 말기에 그것도 처음에 해촌 용두가 떨어져 있었는데 말기에 이게 이제 통합 어떻게 되고 어쩔 것 같으니까 해룡을 갖다 보태버린다. 그래서 해룡면이 돼가지고 여기를 못 찾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순천으로 가버립니다. 마지막 노량해전에 대한 것은 뭐 특별하게 더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아시는 거고. 이때 이제 시마즈가 저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천
가장 많은 이제 외선을 갖고 있었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 우리 아군들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뭐 적에게는 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 말해도 몰랐을 겁니다. 최후를 수습한 얘기, 그 최후의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뭐저 이충공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네요. 며칠 전에 순천의 이 전 시장인 허석 시장이 삼장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하나 냈는데, 삼장이 이충공과 등자령과 진린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충공이 살아갖고 진린과 등자령과 같이 움직이는 중국 가가지고 뭐 그런 것을 썼다 그래요. 제 책은 보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충공의 그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최후를 수습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충공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자살설도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군데서 나왔던 것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3장 사라진 이순신 이래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허석선 시장이 썼어요. 아까 이락사, 모른데, 손대도는 대원을 잃어버린 섬이란 말입니다. 황제별면은 진린의 후손들이 뒤에 청나라 때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남에 해남군 산이면 황족길 여기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금도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고금도에 살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뒤에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그 마을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황조별묘에 이 마을을 하나 나라에서 하사를 해줍니다. 조선시대에. 이건 상당히 뒤에 이렇게 처음에 옮겨오고 나서 한참 뒤에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린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 후손들을 통해 갖고 묘도와 지금 그 묘도 도덕포하고 그 진린의 후손들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대첩비나 관계된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할 건 아닐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랑정성 정의자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떤 교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여예재단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건데, 네 개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라서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여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정인 것 같아요. 의로움. 여수 사람들은 의로움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 충, 호국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러한 부분에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수 사람들의 기질을 저는 지용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용기 있고 의로움을 갖고 있는 특질이 여수 사람들의 특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용이도 그렇고 여기 사랑정성 정의자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우리 여수 사람들 호국의 도시고 호국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통하는 것 같아요. 옛날 고대로부터 이 남해안 제일 변방으로서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남해안이 최고의 전방입니다.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 우리가 뭐 당군시대 때부터 놓고 가더라도 저 북은 우리 땅이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하고 대개 보면 우호적 관계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의 땅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물론 외침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의 땅이 많이 안. 근데 항상 외는 적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우리 여수 사람들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도시에 20개가 넘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을 지켰던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호국 기질이 자연스럽게 쌓여진 여수 사람들의 DNA다. 그게 조선을 지키게 했던 그 이순신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수를 만나서 여수를 지키게 했던 힘이 됐고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런 부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정성 정의자력과 그 다음에 이순신을 저는 조선의 성리학적 사상이 낳은 총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의 다양한 것은 다 최고예요. 보면. 어떤 면에서 최고냐? 성리학이 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성리학이 없어진 시절에 이충공 같은 사람의 그러한 장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올까?
뭐 그런 사실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저께 보니까 우리 해병대 대령님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좀 그런 기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고 정의로움을 갖춘 그런 무장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시대에.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철학적 사상이 성리학이라고 보고, 성리학이 물론 그 해로움도 많이 있죠. 신분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또 행동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선비들의, 우리 양반들의 그 기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쁜 면이고, 좋은 면으로서는 이순신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수가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 특질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여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챙겼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용이나 화용이나 또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는 제가 왜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여수 사람들은, 여수 가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데 사람들 별로 배척 안 하잖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타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을 안 하는 데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하나 넣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홍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조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 이 홍익 사상에 다 묶어서 넣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했습니다.